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 앤 전략. 오늘 이 시간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발표된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내용부터 점검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7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가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근원 물가는 오히려 전년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완만하게 물가가 잡혀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음 달 금리 동결 가능성 더욱더 무게에 실렸죠. 네, 제가 봤을 땐 그냥 올해 동결로 갑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는 거의 최고치 수준으로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연준 위원들, 특히 존 윌리엄스 같은 뉴욕의 연총재, 이분은 안 바뀌잖아요. 이런 분들도 그냥 계속 금리는 동결될 것이고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서 하나씩 힌트를 좀 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7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전년보다 3.2% 상승 수치를 발표했는데 일단 저도 3.3%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3.2 나와서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잘 나온 것 같고요. 전월 6월 달에 3.0%보다 상승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사실 역기조 효과가 이제 소멸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기억에서 아예 멀어지셔가지고 작년 6월 아예 기억 안 나시죠? 작년 6월에 CPI 어땠냐면은 9.1% 오르면서 이게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경기 침체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겁 엄청 많이 주던 패널도 많은 시절인데 지금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년만 하더라도. 근데 1년 만에 아예 이제 여러분들이 CPI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그런 상황까지 넘어왔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 하신 7월부터는 둔화가 됐기 때문에 올 7월 CPI는 하락세가 유지가 돼도 전년비 대비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7월은 잠깐 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얼마나 튈지 모르고 하필 또 유가가 올라졌기 때문에 유가가 또 많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탔습니다. 그 얘기는 연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그 인플레이션이 빨리 좀 잡히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아예 여러분들 기억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코어 CPI 같은 경우는 4.7%가 발표가 됐고요. 6월 달에 4.8%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가 발표됐는데 또 여기에 의미 부여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이고 CPI는 그래도 괜찮지만 코어 CPI가 또 안 잡히네. 또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왔잖아요. 슈퍼코어 CPI. 이것도 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의미 부여를 하면서 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생각은 접으시고 경기 침체 생각 접으시고요. 지금 나오는 조정을 적절히 받아들이면서 매수 기회로 잘 삼으셔서 투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봄직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전거래 국내 증시의 중심에 있었던 리오프닝주들, 관련주의 상방의 힘을 더해준 소식 점검해보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죠. 6년 만에 돌아온 유커입니다. 관련 업계엔 파급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항공업계도 빠르게 중국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우리가 중국 하면은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아니었습니까? 수출, 수입 모두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방금 말씀 주신 사드 때부터였죠. 약 6년 전부터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관광객 수를 보면 바로 눈에 보이는데요. 과거 7, 8년 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 해 600만을 넘었습니다. 800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죠. 806만 명이 오던 관광객이 작년에 어떻습니까? 220만입니다. 4분의 1토막. 말 그대로 이거는 완전히 그 여행객들이 급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찌됐건 어제 중국 정부에서 다시 그런 여행 규제를 풀었다는 것, 즉 한국에 언제든지 단체 여행 가세요. 이런 말을 한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경분리란 말이 있죠. 저는 정치 문제에선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경제만큼은 서로 간에 양국 간에 상호 설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은 뭐라 그럽니까? 굴뚝 없는 산업이라 그러죠. 이건 공해가 전혀 없죠. 말 그대로 생산만 일어나는 그런 업체인데 가장 큰 수혜 보는 게 뭐죠? 항공사죠. 중국에서 우리 한국인은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LCC라든가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이 어제 큰 폭의 상승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오픈된 하늘길, 중국에 가는 하늘길이 앞으로는 계속 더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늘길도 더 활짝 열려야죠. 모처럼 활기를 띈 전거래 리오프닝 관련주들 시간 외에서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윤여민 이사님은 어제의 리오프닝주들의 상승, 지속성을 좀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유자분들이라면 이 반등을 이용해서 좀 탈출을 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으로 해서 좀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주가 레벨이 좀 다운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의 뉴스로 인해서 갭상승을 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리오프닝도 제가 볼 때 좀 섹터를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뉴스를 통해서 뭐 인바운드 효과가 한 15%에서 30%까지도 지금 상승할 수 있다는 좀 뉴스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전면 개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당분간에 좀 시소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같은 뭐 대표적인 리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은 지금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1분기,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좀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3분기 실적까지 체크를 해도 늦지 않는 어떤 그런 좀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어제 좀 반등에 나왔던 종목 중에 신라호텔을 좀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존 보유자분의 어떤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뭐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 흐름 후에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시 정고점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제가 볼 때 뭐 하이브 정도가 좀 눈에 띄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레저, 카지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흐름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겠고 화장품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할 거고 여기에다 엔터주들은 선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MSCI 분기 리뷰 결과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다녀온 에코프로였죠. 편입이 되냐, 마냐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발표가 됐습니다. 편입이 됐죠, 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는 에코프로랑 금양도 사실은 좀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결국 금양은 주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편입과 편출된 종목을 좀 정리해보면은 편입된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가 편입이 됐고요. 어제까지 확실했다라고 했고 저도 이번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답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됐고요. 한미반도체 됐고 그리고 JYP 엔터 됐고 하나오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편출이 후보에 원래 CJ와 이마트가 있었는데 역시 둘 다 CJ와 이마트 둘 다 빠졌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MSCI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그 AUM 보통 운용 잔고라고 하는데 이게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금이 운용 중이고 이게 우리가 개인들은 그냥 우리가 찍어서 매매를 하는데 저기에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 그리고 얼마 몇 퍼센트로 이제 밸런스가 맞춰지냐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자금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이 정도로 매수를 하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이 되게 되면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편출되게 되면 그만큼 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 기계적인 매매로 돌아가는 그 기준이 이제 MSCI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발표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이제 밸런싱 되는 거는 이번 달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뭐 들어간 종목은 개선이 되고 빠지는 종목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할 것 같은데 이미 아마 어느 정도 밸런스는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SCI 정기 리밸런싱 있을 때마다 이런 게 있구나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편출 종목으로는 CJ와 이마트가 올라왔네요. 자, 이러한 소식 속 이제 뭐 2차 전지 주주분들이라면은 태풍이 가고 동남풍이 불지 않을까 기대해 봄직한데 다시금 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까요,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은 좀 에코프로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숨통이 트이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에서 좀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에코프로, 그다음 뭐 금양, 저는 이제 포스코 DX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후보로 놨었는데 결국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사실 뭐 쇼스퀴즈와 함께 상당히 수급적인 논리에서 움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만 뭐 전고점 대비해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거의 20에서 30% 이상 좀 조정을 받았죠. 받은 상태에서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볼 때 수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러한 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 위아래로 계속 베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제약바이오처럼 뭐 섹터 전체가 움직이기보다는 최근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을 좀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좀 있고 좀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섹터 전체의 움직임보다는 좀 섹터 내에서도 제가 볼 때 약간 테마별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에서 제가 볼 때 수급을 좀 잡아주게 된다고 하면 그런 낙수 효과는 충분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수급에 대한 매수세의 기회, 그러면 결국 이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선순환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좀 눌려있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SCI 다시 좀 편입이 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그동안 8월 들어서 연일 좀 하향 추세를 보였던 에코프로비엠 오늘 좀 부디 다시금 반등의 시동을 걸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이게 위법임이 입증이 되면 카카오 사업 전반적으로 좀 차질이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배구조에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자세한 상황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분 굉장히 놀라셨을 건데요. 아직은 그런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을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금감원에서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수색을 시작한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수색을 하느냐? 지난 2월 달이죠.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그 하이브에서 공개 매수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12만 원대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들어올 걸로 봤는데 어디선지 모르게 중간에 물량을 자꾸 가져가더라 이겁니다. 그 물량이 혹시 그 카카오 쪽에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악의 경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그런 혐의가 불공정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 생겨난 시세 차익에 대해서 다시 그 시세 차익을 반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카카오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인수했던 SM 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해가지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그때 불공정으로 했다면은 그 인수한 물량을 다시 내놔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모처럼 바닥권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카카오 그룹주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어떤 것도 사실에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 가지고 이건 악재다 호재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않고 조금 더 시세 흐름을 냉철히 쳐다보는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닥에서 조금 꿈틀거리나 싶었는데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타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새 소식이 최근 업데이트 되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KT 서브마린을 인수하면서 해적 케이블 사업 확장에 나선 기업이죠. LS전선. 이번에는 동해 사업장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1,55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 막 몇만 원 깨지고 계속 내려갈 때 이제 계속 삼성전자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기저에서 항상 쌓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주가보다는 이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게 쌓여서 나중에 결국 주가로 이제 분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LS전선 이 업종 이제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사업장에 1,555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해적 케이블 설비를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참고로 LS전선의 강원도 동해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도죠. 그때 이제 국내 최초로 해적 케이블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7천억 정도를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사업 영향을 키워온 지역이다라는 부분 일단 기억하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잠잠한데 해상 풍력 관련 프로젝트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에너지 시장에서 되려고 하고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수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제 급증하는 해적 케이블 수요를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어떤 선제 투자의 일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 정책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주가상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잠잠한데 이렇다고 잠잠하다고 잠깐 기다렸다가 나중에 수요 올라간다 그때 공장 증설해버리면 사실 당연히 늦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라이벌 기업들보다 투자나 생산 역량이 딸리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수요가 확 몰렸을 때 수주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개화하기 전 느낌인 상황에서 추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해적 케이블 생산 역량을 제고를 하고 이제 급증하는 시점에 미리 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LS전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1,555억 투입에 이어서 후속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투자 후보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이게 어디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까지 해저 시공 전문 업체죠. 이제 KT 서브마린 지분 인수를 통해서 시공 역량까지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의 중순에 인수대금을 납입을 마치면 KT 서브마린 지분을 45.69%를 가지게 되는데 당연히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지금 LS전선이 당장 주가나 아니면 이 업종 자체가 지금 관심에 완전히 멀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관심에 있는 업종에 투자하게 되면 바로바로 움직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시장에 관심에 멀어져 있는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해당 기업들이 노력을 잘하고 있는지를 많이 좀 체크를 해보는데 이런 노력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주가로 반영될 이슈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나 예전에 한 3, 4년 전 에코프로도 그랬고요. 제가 2년 전 에코프로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 이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채팅창 분위기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나중을 위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사이트를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LS전선 이야기가 나오면 또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 KT 서브마린이잖아요. 지금 KT 서브마린 LS전선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상반기 기준 20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LS전선 쪽에서 1,5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증설 투자를 단행하면서 또 KT 서브마린 과연 기간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줄 수 있을지 여부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오늘 개장 전략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까지 또 2차 전지주에서 엇갈렸던 개인과 기관이 다시 맞붙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 만나보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으로 맞붙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은 반도체를, 기관은 바이오를 부르고 있는데 이번 승자는 좀 어느 쪽이 차지할 것으로 보십니까? 남인호 지장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 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가들의 차익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기관 투자가들은 선물 매매하고 현물 매매를 서로 연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샀습니까? 팔았습니까? 대거 팔았습니다. 3조 원 가까이 선물을 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물이 내려가겠죠. 바로 이 선물이 내려가는 것이 기관 투자가들이 선물이 저평가 현상을 보이니까 그 선물을 산 겁니다. 예를 들어 기관 투자가가 외국인이 판 선물 1,000억을 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걸로 끝나면 기관 투자가가 얼마나 칭찬받고 고맙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들은 1,000억의 선물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800억 내지 900억 정도의 삼성전자를 팝니다. 요게 문제라 이겁니다. 즉 차익거래란 건 뭐냐면 선물과 주식의 현물의 차이를 먹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르고 내리건 관심 없습니다. 즉 선물 1,000억을 사면은 삼성전자 800억을 파니까 삼성전자가 내려가겠죠. 그 물량을 누가 받습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들은 주로 대형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을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계속 팔 수는 없거든요. 선물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물을 사면 누가 팝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고평가된 선물을 파는 겁니다. 선물을 팔고 그다음에 뭘 하죠? 기관 투자가들은 곧바로 삼성전자를 또 삽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선물과 현물, 삼성전자를 서로 같이 매매한다. 요 메커니즘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개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들을 왜 서로 반대로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실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바이오는 조금 맥락이 다르죠. 아마 하반기 때 조금 더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기관들은 사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가들은 너무 지겨워서 2년 동안 주가 안 올라가니까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 행태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반도체를 부르고 있는 개인, 바이오를 부르고 있는 기관, 과연 어느 쪽이 승기를 잡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윤여민 이사님은? 일단은 둘 다 상승하겠습니다만 상승의 폭은 바이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 주목하는 게 이제 오는 10월 이제 열리는 삼성 테크데이 2023에 대한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발표할 것이 약간 로봇과 관련된 반도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간형 반도체 개발 생산에 관련된 계획을 좀 구체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좀 반도체 분야가 열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좀 이제
이런 좀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좀 같이 움직였던 게 바로 팹리스 관련된 쪽 이런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좀 시세가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좀 봐야 될 것이 뭐 넥스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차량용 반도체에 상당히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전체 시장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2021년에 한 53조 정도 됐던 저희 이제 시장의 규모가 2028년 이제 7년 후가 되면 거의 105조 정도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ADAS 관련돼서 제가 볼 때 자체 칩 기술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함께 제가 볼 때 팹리스 쪽 관련된 부분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뭐 좀 장기간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시세를 낼 수 있는 제가 볼 때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바이오의 반등폭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대두가 되면서 그동안 눌려서 가지 못했던 어떤 제약 바이오의 반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인주주분들한테 참 반가운 소리를 해주셨습니다. 바이오가 진짜 살아나요? 우리 코스닥 시장도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 바이오주의 약진을 한번 응원해보면서 넥스트집까지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